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에서 제일 먼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즉 시간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과 위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 둘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그럼 속력이 더 빠른 경우라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걸린 시간이 짧아야지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은 시간을 이동을 했다라면은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가 이동했다면 속력이 더 빠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동 거리가 길어야지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력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될 내용은 평균 속력이라는 것 하나만 더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평균 속력. 자,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 점수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하고 그 봤던 과목의 수로 나누어 줬었죠. 그러므로 속력이라는 것도, 즉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그림의 이름을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것은 1초마다 일정하게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찰칵, 찰칵, 찰칵. 그렇게 됐을 때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됐으면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겠죠. 그 위치의 거리에 따라서 첫 번째 사진 찍었던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찍힌 물체의 위치를 계산하여서 무엇을 생각을 할 거냐?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 그리고 속력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지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다중 섬광 사진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렇게 긴 직선에 물체를 그릴 거예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 걸린 시간은 다 지금 일정한 거죠. 왜? 1초마다 일정하게 사진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가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처음에 물체는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점점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물체의 운동은 물체 사이 거리가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므로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물체 운동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주어져 있을 때 속력이 일정하면은 물체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림상에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속력이 일정하면은 이동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속력이 더해진다. 그리고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줄어드는 감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다, 즉 등속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 마지막 거, 저 등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등속 운동인데요. 자, 네 번째 등속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사실. 됐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다?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동 거리가 시간과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즉, 이 등속 운동을 우리가 눈으로 한눈에 바라보기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래프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시간 거리 그래프. 오케이? 자, 시간거리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X축과 Y축을 만들어 봤을 때 X축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을 것이고 Y축에는 거리를 만들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간과 거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바로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볼게요. 자,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입니다. 근데 시간분의 거리는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거죠? 바로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X축에는 누가 해당이 되어 있죠? 시간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Y축에는 거리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시간과 거리가 등장했으니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간과 속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똑같이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과 속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얘는 등속 운동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변함이 없어. 즉, 속력이 변함없이 일정하게 일자로 쭉 유지되는 것이 이 그래프겠죠. 근데 시간과 속력을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게 있다. 무엇을 구할 수 있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했느냐? 시간과 속력을 곱했습니다. 즉, x축과 y축을 곱해버렸어요. x축과 y축을 곱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래프 아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x 곱하기 y로, 즉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즉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에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됐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프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그렸던 시간거리 그래프와 시간속력 그래프에 대한 응용을 살짝 한번 해볼 건데요. 자, 5-1이라고 하겠습니다. 5-1. 똑같이 그래프 응용이고요. 그래프 응용이라고 할게요. 그래프 응용이라고 할 거고요. 시간거리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간거리 그래프를 만들어 봤을 때 한번 그려보자면 조금 작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간과 거리.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A, B, C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B 구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소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B 구간에서는 현재 정지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C는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시간과 속력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A, B 나눴을 때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A 구간에 대해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까 공부했었던 가속하는 중이다. 즉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B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해야겠죠. 무엇입니까? 시간거리 그래프와 시간속력 그래프에서 일정하게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일자 모양으로, 즉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평행하는 그래프가 등장한다면은, 평행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 의미가 다르죠. 왜? 시간거리 그래프에서는 정지했지만 시간속력 그래프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기가 없는 곳에서 물체를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물체가 속력이 얼마나 증가하면서 떨어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자유낙하 운동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공기 저항이 없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의 영향만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력의 크기가 9.8이라고 되기 때문에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 중력 가속도 상수가 몇이라고요? 바로 9.8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 상수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일정하게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등속도, 아까 얘기했던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요, 속력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각 시간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이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동 거리도 점점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자면 무슨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속력.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쵸? 얘는 근데 1초에 9.8씩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의 속력, 즉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자, 이 그래프에서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y 값이지만 결국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시간분의 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속시에 대한 부분으로는 측정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기울기는 결국 9.8을 의미하고 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저 9.8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공 상태에서 혹은 진공 상태가 아닌 공기 중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낙하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첫 번째, 공기 중. 자, 공기 중에서는 서로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게 되느냐? 여기선 책에서 현재 깃털과 쇠구슬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깃털보다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즉, 이렇게 부등호를 한번 써볼게요. 낙하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쇠구슬이 더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쇠구슬이 더 무겁죠. 더 무겁기 때문에 먼저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쇠구슬을 둘 다 자유낙하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럴 때는 깃털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쇠구슬이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왜 진공 상태에서 이 둘이 동시에 떨어지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공기 중 혹은 진공 상태라고 해서 중력이 적용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둘 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밑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공기 중과 진공 상태 둘 다 중력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누가 봐도 무게를 질량을 따지자면 깃털보다 쇠구슬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쇠구슬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크죠. 왜? 중력의 크기, 즉 무게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 곱하기 중력의 크기였으니까, 즉 9.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공기 중이든 진공 상태이든 쇠구슬과 깃털은 둘 다 일정하게 똑같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즉 무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쇠구슬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왜 단순히 공기가 없다라고 해서 깃털과 쇠구슬이 왜 동시에 떨어지게 되느냐? 저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키포인트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즉 무게가 많이 나간다 라는 것. 이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요. 결국 기준면, 지표면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지표면에서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이 많이 든다라는 의미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낙하 속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낙하 속도랑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 1초에 9.8씩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자면은 이 자유낙하 운동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등속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하고 넘어갑시다. 몇 번이라고? 내가 3번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3번. 그래프 비교. 자, 등속 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에서 무슨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 등속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제가 이 그래프 문제, 특히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학에서의 그래프.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들은요, 어떻게 풀면은 굉장히 편하냐? 첫 번째,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X축에 현재 누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Y축에는 현재 누가 위치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해요.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문제나 개념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그래프, 진짜 그래프, 적별평면 말고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문제를 끝내느냐? 아니죠. 그래프 밑에 넓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혹은 A 부분, B 부분, C 부분에서의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울기 혹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신 이후에 문제를 넘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푸는 꿀팁이에요. 뭐 당연하게 문제를 풀려면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수학이죠. 하지만 수학에서는 좌표평면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X축은 다 그냥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각각에 맺혀져 있는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각각이 다른 기준점에서 잡히진 않잖아요, 수학에서.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력, 시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를 제대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1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인데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지금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의 방향으로 무엇이 이동해야 되느냐? 물체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즉,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1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오케이? 자, 즉, 이 1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W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force, F,
물체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즉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단위화 시킬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단위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J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힘의 단위는 N이고요. 이동거리의 단위가 바로 이 미터입니다. 자, 여러분, 미터가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뭐에 주의하셔야 된다? 미터가 나왔으니까 센티미터로 나왔을 때는 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킬로미터로 나왔을 때도 바꿔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얘는 또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세 번째, 또다시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그래프가 등장하느냐? 이동거리 힘 그래프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그래프는 무려 3개야. X축, Y축에 시간 속력, 시간 거리, 그리고 거리 힘 그래프가 등장을 했어요. 그쵸? 무려 3가지의 그래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X축과 Y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미터, 아하, 이동거리구나. Y축, 뉴턴, 아하, 힘이구나.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을 했을 때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즉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하, 결국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N과 M을 곱했고요. 결국 힘과 이동 거리를 곱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결국 1의 양이 된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의 양을 비교해 볼 건데 중력이 하는 일과 중력에 반대돼서 하는 일로 구분을 지을 겁니다. 즉 1의 양이긴 1의 양인데 중력과 관련된 1의 양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중력의 반대. 무슨 소리냐? 중력은 계속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힘은 얼마만큼 힘을 준 거야? 중력의 양도 힘을 줘야 되지만 결국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사이의 낙하 속도,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힘의 양이다. 그게 뭐였다? 결국 무게라고 하는 거였다. 그러므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무게를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내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거죠.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어, 즉 들어 올린 높이겠죠. 그러므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9.8 그 다음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과 같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중력이 한 일. 자,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물체를 딱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얼마나 이동을 했겠습니까? 들어올린 높이로부터 지표면까지 내가 기준점을 잡고 있는 그 기준점까지 떨어지는 이 높이가 바로 이동한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여기 물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무게가 크면 클수록 중력의 힘은 커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도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면은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일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결과와 중력의 방향으로 일을 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다 자세히 끝까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일을 했을 때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다 공부를 했어.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일의 양이 0인 경우야. 오케이?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5조 5억 개. 오케이? 일의 양이 0인 경우. 자, 우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갈게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힘의 방향과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W는 FS였기 때문에 만약에 F 값이 0이라면 1도 0, S 값이 0이라면 1도 0이 나오겠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야. 내가 어떠한 물체에 힘을 주지 않았어. 근데 계속해서 움직여.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문이 바로 등속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등속운동을 할 때는 힘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힘은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내가 지금 이 칠판을 아무리 세게 밀어봤자 이 칠판은 이동하지 않을 거야. 내가 힘을 작용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아무리 줘봤자 칠판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즉, 이동거리가 0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쉽게 얘기하면 벽을 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완전히 일치해야 해요. 근데 세 번째, 이때는 1이 0입니다. 언제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 힘의 1의 양이 0입니다. 왜? 일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쵸? 그러므로 물체를 들고 이동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또 뭐가 있냐? 계단이 등장합니다. 자,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m를 이동을 할 거고 위쪽 방향으로는 5m를 올라간다라고 할 거예요. 어떠한 물체를 들고.
하지만 내가 이 물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만 힘을 주고 있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적용하고 있고, 즉 중력과 반대 방향인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3m야, 5m야? 5m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왜? 우리가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었어? 아니야, 밀진 않았어. 하지만 위쪽으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5m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할 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 물체의 무게와 그리고 계단의 높이 이 둘만 곱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 걸 구하는 겁니까? 바로 일의 양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오늘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일의 단위에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힘의 단위는 뭐였어요? N이었고요. 그리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뭐였어요? M이었죠. 이 둘을 곱한 단위인 바로 Nm도 결국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왜? 결국 이 줄도 1의 단위였고 1은 어떻게 구해? 힘의 방향 곱하기 이동거리. 즉 힘의 방향 곱하기 이동거리 둘이 똑같다 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에너지 파트에서 등장하고 있냐? 이 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1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다시 이 에너지는 1이라고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수업 부분이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